2019년 1월 2주차 정의당 주간 정치 이슈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 업로드를 아마도 정의당 TV 계정으로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걸로 보고 계실 겁니다. 일단 참고 부탁드리고요. 좋아요가 좀 늘겠네. 저는 뭐 진행을 맡고 있는 고PD고요. 네, 이제 각자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황금돼지만큼 기염받고 싶은 정의당 기염둥이 대변인 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의당의 관심 종자 원내대표 비서실장 김종철입니다. 이번 주에는 9일날 정개특위 자문위 권고안 전달이 있었고 이제 10일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 두 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짧게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게 파인텍 노사협상 타결이 오늘 있었죠. 그래서 오늘 맞나요? 네, 오늘 아침 일찍. 오늘 아침 8시에 돼갖고 10시에 이제 교섭 보고 대회를 했고 이제 좀 전에 내려오셨죠 두 분. 그 저기 박준호 홍기탁 노동자 두 분. 네. 그래서 이거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 한마디씩 해주시죠. 그 이제 우리 윤수아 원내대표가 거기 이제 거기에 유일하게 올라간 정치인이죠. 그 고공에 75m 상공에. 난 너무 나도 같이 올라갔으면 수장님도 올라가셨잖아요. 너무 힘들더라고 진짜. 그리고 되게 무서워요. 거기 올라가서 보면은. 그런데 여하튼 35m는 계단이고 40m는 수직으로 이렇게 사다리 잡고 올라가는 건데 이게 뒤에 이렇게 철조망 같은 게 간단한 철조망 같은 게 있는데 근데 무서워요 이게. 그럼 안전장치를 이렇게 걸면서 올라가신 거죠, 그죠? 그렇죠. 진짜 무섭구나. 내가 맨 앞에 올라가는데 내가 떨어졌으면 거기 다 죽었지. 뭐야? 여러 사람을 살리셨어요 우리 선생님께서. 그렇지. 내가 그때 인생 좀 회의만 느꼈으면은 여기서 손을 놓고 다다다다닥. 끔찍한데요. 대변인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참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400일 동안 그렇게 정말 목숨을 건 농성을 해야지 어떤 노사의 이 결정이 뭐 어마어마하게 노동자를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 원래 그대로 그냥 됐어야 되는 건데 400일 동안 목숨을 걸고 농성을 해서 이제 합의를 얻은 게 어찌 보면 그냥 정상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되게 좀 아직도 되게 암울하죠. 네, 그게 우리나라 노동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짚어봐야 될 게 이제 이번에 그 사측에서 애초에 원래 그 고용승계하고 있던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뭐 파인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스타플렉스라는 회사가 한국합섬을 인수해서 스타케미칼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스타케미칼을 좀 운영하다 폐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그 이제 다 내보내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고용승계를 원한다. 뭐 그 책임을 달라 이렇게 했을 때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랬다. 노동자들이 이제 그때도 고공농성하니까 그럼 우리가 승계해주겠다 해서 별도 회사를 만든 게 그 파인텍이라는 회사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제대로 이제 뭐 공장 가동이 된 게 아니라 한 8개월 지나니까 또 다시 폐업하고 하면서 또 다시 올라간 거라서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몇 년 동안 이렇게 싸운 건데 이게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가 사회복지제도가 만약에 제대로 돼 있고 실업급여라든가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이 해고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보장 같은 게 제대로 돼 있었으면은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 사측이나 뭐 이런 경영자 측에서 그 원하는 어떤 노동 유연성 같은 것들은 사실 안전망이 있어야 구현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덴마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이제 그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이 좀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는 회사가 뭐 사정상 또는 어떤 이렇게 사업상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해고 요건은 좀 쉽게 돼 있는데 대신에 사회안전망으로다가 이제 실업급여를 한 2년씩 줘요. 근데 2년을 주는데 또 특이한 점은 예를 들면 18개월은 정부가 준다.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노조에서 모은 기금으로 준다 해서 그 공공부문과 그다음에 노동자 조직 자체적으로 같이 부조를 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부조와 사회연대가 잘 돼 있어서 노동자들이 그런 거에 동의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뭔가 좀 개선할 여건 그 지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앞으로 좀 잘 나아가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위에 올라가면 똑바로 누울 수 없다는 얘기를 저번에 실장님이 해주셨었는데 네. 그 원형으로 돼 있어갖고 잘 때도 이렇게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없고 이렇게 꺾어서 자거나 해야 된다는. 아니 네. 그러면 뭐 어떻게 먹고 화장실은 어떻게 하고 이제 화장실은 그 요강을 쓰고 그 변기를 올리고 내리고 한 거죠. 밑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내리고 올릴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지. 아, 이게 있는 거죠. 그냥 살아 있는 거지 삶을 산다라고 하기가 그러니까 매우 어려운. 밑에 계시면 굴뚝바라지를 하신 거네요. 그게 아휴. 어쨌든 예. 그래도 기쁜 소식이었으니까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 조사를 오늘 받았는데 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검찰청 앞 포토라인은 그냥 쓱 지나가 버리는 일이 있었죠. 아직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던데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뭐 이것도 한 말씀씩만 해주시죠. 짧게. 뭐 대변인께서 하시죠. 아니 그거에 대한 해석이 되게 많았거든요. 대법원 앞에서 자기가 입장을 발표한다는 게 대체 뭐냐? 그렇죠. 검찰청 뭐 포토라인도 아니고 무슨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 도대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딱 의미는 하나예요. 범인은 범행 현장을 다시 찾게 돼 있어요. 자기가 평생 거기서 일했던 거기에 혹시라도 증거가 남아 있을까? 그래서 다시 찾은 거예요. 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박근혜 감옥 가기 전에 내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 반드시 하고 가겠다.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뭐 USB를 혹시나 안 뺐나 어디에 뭘 내가 잘 숨겼나 이런 걱정 때문에 범인은 범행 현장을 다시 찾게 돼 있어요. 뭐 실장님은 뭐 하실 말씀 없나요? 아니 난 최석 대변인의 말씀에 상당히 좀 동감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거 아까 저 중계를 보고 있는데 앞에 그냥 검찰 포토라인은 쓱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기자가 물어보긴 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대답 안 할 거라는 거 전날부터 알고 있었잖아요. 말하고 그냥 지나갈 거라. 그래서 차라리 질문을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런 거 도발하게 그런 거 했으면 뭔가 좀 재미난 상황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질문이 정말 좋은 질문이죠, 그죠? 그 김예령 기자님처럼 그런 질문보다는 내용이 있는 그 얘기 오늘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이 짧은 두 얘기가 있었고 또 오늘 이제 메인 주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10일 날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 어쨌든 뭐 다 보시긴 다 보셨죠. 그래서 일단은 그 기존 사실 이제 다들 관심을 뒀던 거는 이제 경제 정책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제일 많았었던 건데 이제 제가 듣기에는 기존에 있었던 정책은 계속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내용에서 나왔던 거는 사실상 그 혁신 주도 성장에 관한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왔죠. 이제 네, 혁신성장. 혁신성장.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문재인 정부의 정책의 핵심은 그 소득 주도 성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이나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려줘가지고 그게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으로 가게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노동자들 소득을 올리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그 최저임금 정도가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인위적으로 임금을 뭐 다른 최저임금 말고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근데 최저임금이 워낙에 이제 자영업자라든가 또 영세한 상공인들한테는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불만이 막 터져 나오고 막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경제 엔진을 좀 다른 데서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라본 거겠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기업이 투자를 확대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혁신적인 경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메인 그 이슈가 이제 올해부터는 됐을 거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다가 뭐 제조업에 대한 지원도 있지만은 그 신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에 잇따르더라고요. 나오긴 하던데 근데 저는 좀 그렇게만 해서 잘 될까 이런 좀 의구심이 들긴 했어요. 기조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여전히 핵심이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체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전체 기조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옳고 어떻게든 그 뭐 소득이나 어떤 가처분 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자산이나 이런 걸 늘려줘야지만 경제가 선순환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여전히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 이런 정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이게 잘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거는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저임금은 올해 많이 올리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 마지노선이 지금 8,350원인데 5% 올리면은 8,900원 정도 되고 6% 올리면은 거의 9,000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 느낌은 많아야 5 내지 6%일 거다. 이런 정도는 예상을 하고 그러면은 그것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남는 게 뭐냐? 남는 거는 이게 별로 없고 그렇다고 뭐 정부가 회사한테 막 올려줘 임금 좀 올려줘 뭐 이렇게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기업의 요구사항을 이제 하나씩 받아들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많은 부분이 규제 완화에서 올 건데 글쎄 그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대통령도 잘 인식을 하고 하던데 어떤 한 규제를 하나 없애면은 그 규제를 원래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없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셨어요. 다만 그 규제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낡은 어떤 규제 관념을 갖고 있는 건 아니냐. 혹시 이걸 규제를 해야 된다는 분들이 그거를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좀 봐야죠. 네. 그 규제라는 게 사실 없던 걸 만든 거잖아요.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 만든 데는 다 이유가 처음에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는 그런 생각 들긴 합니다. 대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2018년 신년사에 대통령께서 하셨을 때 개헌사항이 들어가 계셨었거든요. 예. 그 내용에. 그래서 사실은 조금 기대를 했던 거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련돼서 한 말씀이나 좀 해주시지 않을까. 그 말이 없었죠. 예, 그런 기대를 좀 했는데 2018년에 분명히 개헌에 대한 말씀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도움 되게끔 좀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안타까웠죠. 예. 그 뭐 경제 관련된 거 말고 다른 뭐 평화 문제라든지 뭐 외교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뭐 방향이라는 예. 거는 누가 이 뭐 지금 올해 신년사 하신 거의 방향성에 대해서 누가 뭐 잘못됐다 말씀을 하시겠어요? 어찌 보면 이제는 실현시킬 뚝심 있게 실현시키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 신년사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혁신 성장의 핵심이 바로 소득 주도 성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흔들림 없이 소득 주도 성장이 좀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는 그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소득 주도를 통해서 성장이 되는 것 자체는 성장이 되는 것도 좋은 거지만 소득이 늘어나면 이제 불평등이 어느 정도 완화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그 불공정이 완화되고 불평등이 좀 이렇게 약간은 해소되기 때문에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제 한계에 부닥쳤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소득을 올려주거나 임금을 올려주는 방법을 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거는 간접임금, 그러니까 사회 간접임금이라고 불리는 뭐 복지확충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면은 대통령이 고용안전망하고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된다. 이제 당연히 이제 이러저러한 경제 혁신을 하면은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건데, 근데 그런 걸 하려면 당연히 돈이 들잖아요. 이거 뭐 수십조씩 드는 예산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방향이 옳다고 본다면은 저는 솔직하게 고통을 분담하자. 그리고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간층과 중간 이하층도 조금씩 더 세금을 더 내더라도 그럼 고소득층 당연히 더 내야 되겠죠. 자산이나 뭐 소득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그걸 어떤 사회복지라든가 아니면 청년 지원이라든가 그 노후 의료 뭐 이런 데다가 계속 특히 주거 같은 거 이렇게 보장을 많이 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사회 임금을 높여서 그 정부가 간접적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라고 저는 이제 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는데 올해 말에 이제 예산을 다시 짜고 할 때 그 관련된 법률들 예를 들면 세제 관련한 법률이라든가 뭐 법인세, 소득세 아니면 자산과세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겠죠. 이제 이런 게 이어지지 않으면은
뭐 나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원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공연불이 될 수 있다. 요거 하나를 좀 말씀드려야. 근데 지금처럼 오히려 힘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정부 초기에 그걸 단호하게 했어야 그러니까, 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애초 그 시절에 나온 세제 개혁안은 대단히 실망스러웠죠. 정말 그때 노무현 정부 때로 이제 다시 이제 그 세제를 돌린다고 했는데 그보다 훨씬 못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지를 높게 받고 시작한 정권이 과연 있었나요? 높게 받고 시작한 예, 정권. 지금도 높고. 지지율로 생각하면 뭐 사실 없죠. 뭐 이 정도는 계속 이렇게 유지를 했던 것도 없고 뭐. 아니 뭐 박근혜도 있었지. 박근혜도 막 그 2012년인가? 아 이명박이구나. 이명박 2008년에 완전 싹쓸이 하면서 시작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물론 그 촛불의 힘이 있었고 특히 이제 대통령 개인의 인기는 뭐 70% 80%를 상회하는 상황이었으니까 그 힘으로 많은 걸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좀 더 과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용기를 냈었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국민들이 분명히 조세정이 대한민국에 지금 그게 있다고 생각지는 않을 거예요. 다들 뭐 있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낸다고 생각하니까 뭐 물론 그걸 넘어야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용기 있게 얘기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난 그때 못한 게 그 뭐 대학 입시야 우리가 워낙에 복잡한 제도니까 대학 입시를 뭐 완전히 뜯어고치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고교 입시라는 게 사실상 지금 현재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특목고 뭐 기타 등등 뭐 자사고도 이렇게 사실상 이게 뭐라 그러나 등록금이나 이런 걸 보면 입시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면 특목고, 자사고 이런 것들 뭐 반드시 필요한 특목고 이거 얘는 과학 안 하면 죽는다. 뭐 아니면 얘는 춤추고 싶어서 미치는 애인데 여기 맨날 이것만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남겨두더라도 뭐 외고라든가 자사고 이런 거는 다 쫙 평준화 다시 시켜서 최소한 이 과도한 고교 입시, 막 국제고 같은 거 이런 걸 과감하게 못 없앤 게 나는 참 문제라고 생각해. 이게 또 다른 비평준화인 거예요. 저는 비평준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사고가 이런 게 특목고 생기면서 또 다른 비평준화인 거예요. 지금 다 평준화가 됐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또 다른 비평준화인 거예요. 그렇죠. 뭐 주제에서 너무 벗어나는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하고 있긴 하지만은 과감하지 못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가 어떤 방향을 또 지도자가 어떤 내가 뭐는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뭐 좋은 세상을 꿈꾼다가 아니라 나는 A를 통해서 좋은 세상을 간다라고 하는 A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론적인 측면에 좀 구체성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럼 내가 그래서 항상 예를 드는 게 김영삼은 하나의 척결, 그 다음에 DJ는 그 남북 정상회담,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와의 대화를 통한 권위주의 타파, 이명박 대통령은 나는 내가 잘한다 이거 4대강 이으면은 우리나라 부자 된다. 어쨌든 건설.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게 딱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있긴 했었죠. 지도자가 뭔가를 마음 먹은 건 대부분 돼요. 딱 이건 하겠다 하는 건 대부분 돼. 박근혜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최순실과 드라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두 번째로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서 혁신 성장의 메인 아이템이 사실은 규제 완화가 실제 있거든요. 근데 규제 완화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가 좀 나는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규제 완화 중에 여기 대표적인 예를 든 것이 그 금융 규제 완화 그러니까 규제 혁신이라고 해가지고 그 뭐였죠 저거 인터넷 뱅크 네, 예. 핀테크 산업 육성 뭐 이런 쪽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금융이라고 하는 거를 좀 봤을 때 금융의 가장 큰 산업에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현란한 금융 비법으로다가 금융회사가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금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사회 곳곳에 이렇게 돈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고 생산적인 부분에 그 여유 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걸 통해서 그게 가능하냐? 이 어떤 이렇게 인터넷 뱅크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게 가능하냐? 우리가 많이 비판했잖아요. 지금 사실 그 핀테크 관련되어 있는 핀테크 기술 자체가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거래 측면에 대한 기술이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거를 뭐 QR 코드로 뭐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사실 좀 치우쳐져 있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비밀번호 입력하던 걸 지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막 대박이죠, 막 이런 거데 근데 그런 게 아니고 금융에 있어서 핵심은 우리나라 금융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그 어떤 그 돈이 생산적인 곳에 투자되기보다는 안전빵인 부동산을 담보로 한 거기에 몰리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부동산 대출 늘어나는 이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여기에다가 소소하게 돈 빌려주고 그 중금리 이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기 뭐야 아주 생산적인 벤처 투자라든가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중소기업들의 기술에 어떤 뭐 이렇게 지원한다든가 이런 모험적인 이런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은 IT 기업이 뱅크를 하면은 그게 가능할 것이다. 근데 실제 그렇지는 않잖아요. 카카오뱅크가 막 기업 심사 기능이 없는데 어떻게 그저 금융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혁신의 사례로 등장한 것은 이게 실제로는 혁신이라고 부르지만은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대변인 뭐 추가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타 면제 이런 거. 예타 면제. 맞다. 그래. 난 예타 면제 좀 심각하던데. 네. 이게 그 예비 타당성 면제가 또 나오는데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문 대통령이 예타 면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대규모 공공 인프라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지만 지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다. 근데 저는 저 말이 되게 이상한 게 응. 인구가 적으면 예비 타당성 조사 원래 통과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수요가 없는 건데. 그러니까 그럼 그 돈을 그냥 주민들이 더 이렇게 뭐 다른 데 쓸 수 있게 하는 게 나은데 지역에도 여전히 토호들의 핵심은 건설이거든요. 여기 이런 게 있어요. 물론 네. 저게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만약에 전면 다 폐지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지만 정말 그렇게 된다면은 왜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렇게 인구가 5만인데 10,000명씩 들어가는 축구장이 10개가 있다. 뭐 이런 그 지역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 대통령도 이런 걸 의식해서 이게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다. 아주 엄격한 선정 기준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의 공공 인프라 사업들을 우선순위 정해서 하겠다 하는데 뭐 예타를 거치지는 않지만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러면 광역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큰 걸 해. 반드시. 야, 우리가 이런 걸 따내려면 5조짜리를 해야지. 무졌다고 뭐 5천억짜리를 하니. 5조짜리를 하나 해야지. 그러면은 정부에서 딱 볼 때 야, 5조? 그럼 그게 타당성이 있나? 그럼 뭘 보고 타당성이 있어요? 그게 예타예요. 다시 예타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사례를 하나만 좀 드리자면은 이게 그 도시의 승리라고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과의 에드워드 글레이저라는 교수가 쓴 책에 보면은 그 미국에서도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도시들이 몰락하는 상태가 막 나와요. 근데 대표적인 도시가 뭐가 있냐면은 디트로이트가 있고, 그러니까 이 GM의 이 영광을 갖고 있던 디트로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뉴욕이 나와 심지어. 뉴욕은 1970년에 파산까지 했으니까 디트로이트는 뭐 완전히 몰락해서 지금은 가장 그 살인율 강도율 높고 막 거의 흑인밖에 안 사는 동네가 됐어요. 진짜 내가 알기로는 들어보니까. 근데 이 두 도시가 이 극복을 하기 위해서 그 이렇게 양대 방향으로 나가는데 하나는 그 시장이 들어와서 디트로이트는 뭘 했냐면은 우리 모든 디트로이트를 모노레일로 연결하겠다 해서 도로 위에 모노레일을 지은 거야. 그냥 눈에 보이는 걸 한 거지. 그냥 이거 하니까 뭐 했는데 타는 사람이 없어. 모노레일 지어가지고 도망했어. 왜 돈을 거론 대놨어? 근데 뉴욕은 상대적으로 이걸 살아내가지고 지금 다시 영광스럽게 됐다고 평가하는데 그 당시 뉴욕은 그것을 대규모 건축에 짓지 않고 건설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사람을 끌어들이는 데 주로 썼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문화, 디자인, 뭐 법률 이런 걸 차라리 사람들이 이렇게 좀 선진적인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작업할 수 있게 어떤 공간을 만들고 어떤 이벤트를 만들고 해가지고 모여서 다시 문화수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원이 모이고 이렇게 됐다는 평가를 해요. 근데 나는 이렇게 그 광역에다가 그냥 무대기로다가 그렇게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주면서 수조 원짜리 사업을 수천억 수조 원짜리 사업을 몰아줄 바에 차라리 그 돈으로 그러니까 뉴욕이 했던 것처럼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좀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거죠. 저는 추가로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사실상 대부분의 지역이 민주당이 일당이 그냥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것과 더불어서 이 시너지가 나면 좀 위험한 사업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사실 있거든요. 경전철 같은 거, 뭐 용인 경전철 뭐 지금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뭐 예 어쨌든 그런 게 좀 걱정입니다. 여튼 정의당이 그런 걸 잘 저걸 해야죠. 자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또 이슈가 더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또 9일날 정개특위 자문위 권고안이 전달이 됐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면은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에 이제 중점을 둔 내용이고 또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이제 선거 연령 하향 의원 정수 10% 확대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권고안인데 뭐 어떻게들 보셨나요 이것도? 어떻게 보셨어요? 갑자기 생각이 없지. 아니 뭐 이거 뭐 어쨌건 뭐 360석으로 뭐 해야 된다라는 거에 지금 위원들 2분 빼고는 다 서명을 해갖고 합의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그리고 그것도 있었죠. 그 2분도 이게 권고안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신 거고. 네, 그래서 뭐 개별적인 의견 뭐 낸 걸 보면은 뭐 그게 뭐 반대한다 뭐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뭐 소선거제 다수표제가 살아 있는 한 어떤 지역의 이기적인 어떤 이기주의가 살아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의 그 뭐 변화가 있겠느냐 이런 의도에서 좀 뭐 이기우 뭐 자문위원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아예 소선거구제를 없애자. 예, 대선거구제로 개편해야 된다. 그래 자기 지역 이기주의가 없어진다. 진짜 대한민국 위해서 뭐 국회의원을 뽑는 거라면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많아져봤자 과연 그게 바뀌겠느냐 그런 의견을 개인 의견 냈던 분이고요. 하긴 대선거구제는 상당한 수준의 비례대표제 요소니까요. 네, 그 말씀을 개인 의견을 했던 거고 뭐 예. 다른 의원은 뭐 360명이 아니라 뭐 330명이다. 근데 거기에 뭐 근거를 댄 건 아니고 그냥 어렵지 않냐. 네, 그렇죠. 360명은 어렵지 않으니까 좀 어려우니까 330명 정도가 낫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였었고요. 네. 큰 틀에서 뭐 네, 그리고 뭐 임헌조 자문위원은 개인 의견으로는 그거랑 같이 분권형 대통령 정치 개혁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자유한국당에서 뭐 계속 주장했던 거와 뭐 다르지 않는데요. 권력구조 개편도 함께 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 줬던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뭐 선거제도 만 18세로 낮춰야 된다. 뭐 그 얘기하는데 보면 뭐 OECD 35개 국가 중에 투표 연령이 만 19세로 규정되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눈에 띄었고요. 노회찬 원내대표가 항상 하던 얘기가 만 18세면은 선관위 직원은 낼 수 있는데 투표는 못 한다. 되게 좋은 말이네요. 예. 위헌 아니야 이거 위헌? 진짜네. 그러니까 선거 관리 감독하는 사람은 낼 수 그러네요. 있는데 투표는 투표 권리가 없어요. 그 진짜 생각해 보니까 웃기네요.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이가 많으면 모르겠지만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 관리 감독 권한까지 주는데 그러니까. 투표할 권한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되게 좋은 말이네요. 실장님은 뭐 또 짚어보실 만한 점이 있었나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 내용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라. 그다음에 그 360으로 파격적으로 늘려도 되고 그 저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국회의원들 다 예산이 늘어나는 건데 그래서 예산을 동결해서 그걸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서 100% 동감하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 권고안을 받은 정개특위가 어제 다시 모였는데 늘리는 거 반대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늘리는 거 진전이 있지 않았었어요. 어제 그 정개특위 제일소위가 있었는데 그렇죠. 한국당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그렇게 되면은 지역구를 줄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그 도농복합 중대선거구를 하자 이제 그 한국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그건 또 민주당에서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러면 지역구 줄이는 방법을 찾아와라 약간 이런 논의로 이제 종료가 된 건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은 300명이라는 예. 정수는 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300명. 그렇죠. 두 정당은 예, 300명. 두 정당 다 못 늘리겠다 하고 있는 거고 그 민주당은 225대 75로 75.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민주당은 그 이제 그게 자기 입장인데 좀 합의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330석까지 갈 수도 있다. 여론이 있다. 뭐 이렇게는 얘기하긴 했더라고. 그러니까 민주당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은 뭐 늘리면 늘릴 수 있는데 내가 앞장서긴 싫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욕 먹긴 싫다. 매도 먼저 맞아야 되는데 맨 먼저 맞기는 싫어요. 근데 맨 먼저 맞으면 제일 아프지 않나요? 그 때리는 사람 힘이 가장 에너지가 많을 때라서 뒤쪽 가면 덜 아프긴 해요. 이게 아니 그래요? 저는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맞죠. 근데 어쨌든 똑같은 힘으로 똑같이 못 때려요.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고 지금 집권당인 여당이 애를 먼저 맞지 않겠다면 너무한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아쉬운 거는 과연 매인가? 그게 아쉬운 거죠. 그렇지. 330이든 그래. 360이든 안 내놓는 거지. 시각 괜찮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거죠. 기회를 자기네가 지는 건데. 내가 기득권을 내놓긴 내놓을 건데 맨 먼저 내놓긴 싫다. 그래서 사실 이 정개특위 제1소위 결과를 보고 어제 이제 회의 결과를 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솔직히 그냥 제자리 걸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그거 합의안을 만든 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사실은 이 논의는 좀 되게 좀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생각인데 약간 딜레마에 빠진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뭐 양당의 입장을 두 당, 한국당, 민주당 입장을 합치지 말고 그냥 각각의 입장만 가지고 예측을 해보면은 한국당은 가만히 보니까 도농복합 선거구를 만약에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면 의원수 늘려고 연동을 하는데 동의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도농복합이 뭐냐 여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인구 몇만 이상의 좀 큰 도시들은 기본적으로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자. 그래서 선거구가 커지겠죠. 예를 들면 제가 있는 동작구 같은 경우는 동작구에 갑을 2개 뽑는데 이 2개를 뭐 예를 들면 관악동작으로 해서 4명을 한꺼번에 뽑자든가 이런 식으로 하되 농촌은 그렇게 되면은 농촌에서 4명씩 뽑으려면은 막 전라북도 왼쪽 절반이 막 이렇게 선거가 되니까 너무 크니까 농촌은 현행대로 그냥 한 2개 군, 3개 소도시, 아니 2개 소도시 아니면 3개 군, 4개 군 이렇게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자는 이렇게 복합된 게 도농복합입니다. 근데 이제 왜 한국당이 이걸 주장하냐? 도시에서는 1대1로 붙어서 자신이 없거든. 그 장제원 의원이 지금 한국당 간사인데 본인이 부산의 그 사상구 국회의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다 싹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자기도 나와서 자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 옆에 여러 개 묶어놓으면은 자기가 이제 2등이나 뭐 많이 네. 뽑으면 3등이면 3등을 한다. 내가 이름값이 있는데 이런 걸 보장받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농복합을 만약에 받으면은 한국당에서도 못 이기는 척하고 뭐 의원 정수 조금 확대하고 연동형 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는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은 자기들이 1대1로 다 이길 수 있는데 도시에서 그걸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받을 수 있고 의원수도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늘릴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건 내가 먼저 말하긴 싫고 여하튼 의원수를 줄여서라도 연동형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내는 연동형 되고 그 도농복합만 아니면 의원 정수를 좀 늘려서라도 요거 욕먹지 않고 해도 된다 이런 정도일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의견이 나왔던 거는 225대 75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견이 나오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줄어드는 지역구는 이제 비례로
그렇게 하면은 의원들이 동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어떠냐라는 의견이 나왔던 건데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도농 복합을 하더라도 이중 등록을 하게 해주면 그러니까 저기 비례랑 석패율. 석패율이나 뭐 이런 걸 하게 한다면 민주당 쪽에서도 의견이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자기 지역구가 아닌 지역구까지 가서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있는 동작을 기준으로 보면은 만약에 관악 동작을 선거구가 4개예요. 관악갑, 관악을, 동작갑, 동작을 이렇게 4개인데 옛날에는 그냥 동작을만 하면 되거든. 근데 4배가 되는 거야, 넓이가. 그러니까 귀찮은 거지. 모든 사람 똑같지만 그 나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아니 수도 그럼 있는 거고. 선거 비용도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이 들지 않나요? 선거 비용 좀 더 들겠죠. 근데 유권자 우편 비용부터 해갖고 아니, 다 그렇구나. 똑같이 비례할 테니까 우편이야 뭐 어차피 뭐 큰 비용은 아니겠지만 찍어내는 거가 네. 좀 문제가 될 거고 그것도 같이 정치개혁 특위에서 그렇게 선거구가 만약에 도농복합이 된다면 늘어난 비용은 어떻게 할 거냐. 네. 근데 인쇄 비용은 뭐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고 그 뭐 선거인 그러니까 선거 운동원들이 좀 늘어나는 거 맞네요.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보전해 줄 거냐 이런 거는 좀 남긴 하겠죠. 그뭐 세부 조정안이 들어가면 조정할 게 꽤 있겠네요.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이거는 뭐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기 2월달에 한 번 더 모여야 돼 국회 앞에 이거. 이번에 윤소대 원내대표 단식하셔야 되나 이거 참. 이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그 거대 양당 둘 다 엄청나게 겁을 내고 있는데 이거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실제 이 어떤 여론조사도 이거에 대해서는 뭐 딱히 없잖아요. 내가 볼 땐 뻥카라고 약간 뻥카라고 봅니다. 이렇게 겁을 낼 일인가 잘 모르겠고. 겁이 내는 게 아니라 자기 밥그릇이 지금 넓어지면 욕을 먹을 이유가 본인들 입장에서 하나도 없는데 그 욕을 먹기 싫다. 근데 뭐 우리가 여기서 먼저 입장 낼 필요 없다 이런 게. 근데 그 어쨌든 그냥 댓글 여론을 보자면 정개특위 권고안 나왔을 때 사실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고 이제 최근에 뭐 다른 뭐 신재민 건이라든지 이런 좀 다른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도 그렇고 관심이 일단 없고 그나마 이제 그 댓글 달린 것들 보면은 60명 줄여도 모자란데 60명 늘린다느니 왜 이러느냐 뭐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데 그러면은 나는 왜 줄일 거면 60명만 줄여 다 줄이지. 그러니까 국회가 워낙에 못하니까 그게 거의 이제 그 내 마음에 드는 독재자가 나타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관종철 그 사람들의 심리가 요즘은 뭐 만사 귀찮아 짜증나 이런 게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국회가 불신도 강하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고. 어쨌든 아직도 너무 좀 답답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벌써 1월 중순 된 건데 1월 임시국회 때 합의한다고 도출한다고 그렇게 합의문을 했는데 지금 1월 언제 임시국회는 언제 1월 임시회가 이제 소집이 요청이 됐고 이제 민주당은 좀 아직은 미지근한데 그 저기 민주당 제외한 야사당이 합의해서 그 임시회는 하기로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열리고 있는 거는 12월에 열린 거니까 12월 예, 임시국회가 지금까지 온 예, 거고. 네. 이제 1월 임시회를 열어야 되는 건데 이거 진짜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답답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이제 심상정 의원이 잘하실 거예요. 2월달에 한 번 더 모이면 돼. 뭔가 액션이 하나 나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오늘 내용은 이렇게 줄이기로 하고요. 뭐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거는 없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 통해서 밝혔지만 올해는 정말 쟁점이 많을 것 같아요. 이 쟁점에 관해서 우리가 참 매 눈을 뜨고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 나눈 얘기만 해도 되게 어둡잖아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하면 87년 이후에 지금 30년밖에 안 지났고 대한민국이 지금 권력을 이렇게 많이 뭐 어찌 보면은 뭐 민주주의가 됐는데 그래서 좀 너무 암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 갖고 더 암울해. 그 얘기. 아니에요. 희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이게
길게 보면 우리는 언제나 발전해 왔다. 그렇지. 후진할 땐 있어도 이렇게 나선형으로 계속 앞으로 가고 길게 있어요. 보면 계속 앞으로 예. 가고 있다. 예. 순간순간 후진해도 예. 예전에 그 한원구 교수가 그 군 의문사 얘기하면서 옛날에 60년대 50년대는 파악도 안 됐다고. 비교가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예.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비하면 진짜 많이 낮은 거다 이런 얘기해서 하셨는데 다시 생각하니까 아무런데요. 위로가 안 되는데 저 말이. 아이, 구석 시대는 그 성인 남자 중 둘 중에 하나는 저 돌도끼로 많이 죽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나라는 꽤 저도 빨리 바뀌어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올해도 되게 액티브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호진 대변인이 안 계시니까 심심하구만. 아 그렇구나.